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제 스마트 미디어 시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미디어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 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미디어를 잘 읽고 잘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현재 시대, 그러니까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키워드로 세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스낵컬처, 그리고 필터 버블, 그리고 호모필리. 자, 이 세 단어에 대해서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처음이신가요? 네. 제가 그러면은 이 세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낵컬처. 스낵컬처라는 말은 뭐 한글로 번역하면은 자투리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심심풀이로 뭐 감자칩이라든지 뭐 새우깡 이런 거 먹듯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낵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컨텐츠를 이렇게 향유하는 방식도 뭐 옛날처럼 막 극장 가가지고 열심히 보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뭐 잠깐 뭐 버스를 기다릴 때, 뭐 버스 타고 어디 갈 때, 전철을 탔을 때, 아니면 잠깐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짜투리 시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컬처, 문화.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짧은 시간, 그리고 뭔가 이동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가만히 멈춰서 집중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간중간에 잠깐의 그 짜투리와 그 틈새에 뭔가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진지하게 들여다보든지 많은 고민을 하는지 뭐 이런 식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얘기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스낵컬처예요. 자, 두 번째는 필터 버블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혹시 여러분들 SNS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예로 들면 사실 그 혹시 그 아세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이 타임라인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보는 사람 또는 내 친구들 중에서 조회수가 높은 사람 아니면 최근에 댓글이 달린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게시물들이 선택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실은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페이스북을 접속을 했어요. 했는데 이미 사실은 페이스북은 유저나 나의 취향과 나의 친구 관계와 나의 평소의 어떤 그 이용 패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러는데 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맞춤형으로 게시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평상시에 컨텐츠를 보는 습관들을 잘 기억해놨다가 다시 이 사람이 이걸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평상시에 즐겼던 그런 컨텐츠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고 나면 뭐 있죠? 연관 영상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뭐 페이스북이며 구글이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우리의 정보를 다 미리 알고 있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맞는 어떤 게시물들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림. 어떤 남자가 열심히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투명한 비눗방울 같은 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유리방 그 비눗방울에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사실은 쌓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아마존, 넷플릭스, 야후, 구글, 플립보드, 워싱턴 포스트, 허핑턴 포스트. 아마 이거는 이제 이 그림 자체가 뭐 미국 쪽에서 만든 그림이기 때문에 그 미국 쪽에 주로 보여주는 매체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마존이며 뭐 플립보드며 구글이며 뭐 페이스북이며 막 열심히 이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실래요? 이 그림 보면은 보통 하늘색 계통밖에 없어. 그쵸?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은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이고, 전부인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빅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이미 파악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플랫폼들은 내가 좋아할 만한, 또는 나를 잘 공략할 만한 그런 정보들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 뭐라고요? 필터 버블. 사실 우리는 필터 버블에 둘러싸인 채 이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 번째가 호모필리. 호모필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 계속 친해진다는 거죠. 계속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넓고 넓은 세상에서 편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터 버블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성향 자체가 호모필리,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좀 더 세상을 넓게 알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비눗방울을 의식을 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준비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뉴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사실이 아니야, 이 정도를 요즘에는 넘어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면은 하나의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 해당하는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An event seen from one point of view gives one impression.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gives quite a different impression. But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picture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정관념 같은 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남자가 막 뛰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용모나 이런 걸 봤을 때 혹시 무슨 생각했어요? 강도가 아닐까 생각했었죠. 근데 아주 큰 시야에서 조망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전부가 맞다고 하지만 넓은 시야가 아니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도 역시나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참전 군인의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을 알리기 위한 공익 광고예요. 너무 잘 만들어졌죠. 미디어를 다룬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테크닉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조작을 잘 할 수 있어.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충분히 사람을 속여 넘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가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어떤 능력을 손에 쥐었을 때 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공정한 시선, 좀 더 객관적인 자리,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미디어를 활용해야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영상 기획의 실제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기획을 잘하는가예요.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획 단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 영상은 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촬영과 편집은 정말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획을 허술하게 하든 기획을 잘 하든 똑같이 촬영과 편집에는 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기획을 잘 해야지 같은 공을 들여서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상을 잘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영상은 기획과 구성으로 나뉘어요. 기획은 뭐냐면은 내 생각, 내 마음. 구성은 실제 영상이에요, 영상. 영상은 뭘로 이루어졌죠? 사람도 있고, 사건도 있고, 장소도 있겠죠.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몸체를 활용해서 이거를 표현할 것인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은 영혼, 그리고 구성은 몸. 영혼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기획이라고 하는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그 의도는 몸이라고 하는 구성을 통해서 이 안에 이제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획과 구성의 관계는 영혼과 몸의 관계. 자,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what, 무엇을 만들 것인가, 아이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why, 왜 만드는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거. 이 세 가지가 영상 기획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획의 구체화를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내가 영상물 제작의 목표를 세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의 시작 과정은 처음에 기획으로 목표를 먼저 세우고 이 목표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찾고 마지막으로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거. 이게 바로 기획의 구체화 단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기획의 소재를 볼게요. 소재.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죽음.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대신 죽음은 장례식 같은, 그러니까 장례식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면 죽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치료가 아니라 치료는 이제 포기하고 마지막에 삶을 잘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이 호스피스 병동인데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계신 분들은 바로 죽음이 바로 내 앞까지 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죽음이 느껴지는 장소나 그 공간들을 찾아야지 죽음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탄생. 탄생도 그냥 추상적인 용어예요. 딸의 출산. 구체적인 인물이 아이를 낳는 그 상황이 바로 탄생이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방식이겠죠. 어촌. 어촌도 일반 명사예요. 해녀 또는 횟집 또는 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사랑이긴 하지만 너무 짧죠. 사랑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이면은 노년도 뭐 노인이나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뭐 우리 할머니나 이런 식으로 노년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그 노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획의 소재는 추상적인 그런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또는 관련한 이런 장소나 인물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만들 수 있게 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취미,
내 친구, 내 가족.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좋은 아이템의 규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소나무가 있고 다람쥐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영상은 속성이 있어요. 일단은 딱 사람이 딱 영상이 떴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한 2, 3초 걸린대요. 그리고 3초가 지나면 약간 지루해지고 5초 지나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주의력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장면을 촬영을 해도 정적인 그런 움직이지 않는 사물은 5초를 넘으면 지루해져요. 자, 그러면 소나무가 있다고 쳐요. 소나무. 소나무를 찍으면 일단은 항상 먼저 풀샷 찍겠죠. 전체 5초. 그 다음에 몸통 5초. 가지 5초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물은 아무리 찍어봤자 한 25초?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람쥐는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에 다람쥐가 움직이는 순간 다람쥐가 움직이고 있는 그 다람쥐 근처의 배경도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10초를 하건 20초를 하건 이건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찍고 싶으면 첫 번째 아이템의 좋은 아이템의 조건, 움직이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말고 움직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여기 잘 나와 있죠? 4.19 아시죠? 4.19. 1960년에 일어난 민주주의 어떤 운동인데,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것도 이제 추상 명사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은 기획 의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하며 시민들이 나왔던 4.19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가 있어요. 자, 4.19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4.19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뭐 책에 나와 있는 4.19에 대한 그 문구라든지 아니면 60년에 나왔던 그 당시에 찍었던 보도물, 이거 보통 아카이브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영상들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면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 막 후보들 막 이렇게 운동하고 있고 사람들 막 투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찍으면은 성공해요. 자, 두 번째 성공하는 방법,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기획한다고 했을 때 기획구도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기획구도는 의미,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의성. 지금 내가 만들었을 때 나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의성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면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각자 한번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 앞쪽에 카메라가 있고 뒤에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는 앞에 있는 카메라는 보통 셀카 찍을 때 많이 찍죠. 우리가 쓰죠. 셀카 찍을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워낙 이거는 사진 촬영용이라기보다는 영상 통화용이에요. 그래서 영상 통화는 사실은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는 그 정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질이 많이 안 좋아도 돼요. 그래서 영상 통화용이라 화소수가 낮아요. 그리고 뒷면에 있는 후면 카메라에 비해서 기능이 제한적이에요. 자, 뒤에 있는 후면 카메라, 이 뒤에 있는 후면 카메라, 뒤에 있는 카메라가 진짜 이 휴대전화에서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죠. 전방위 촬영 카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새로 막 핸드폰 나오면 화소가 많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몇만 화소 나오는데 그 정보는 대부분 이렇게 뒤에 있는 카메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있는 이 뒤에 있는 후면 카메라는 보통 카메라를 뛰어넘는
그런 화질을 자랑하는 핸드폰이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를 잘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제가 방금 계속 화소수 얘기했잖아요. 화소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화소는 뭐냐면은 사진이 촬영이 됐을 때 이게 네모난 세로와 가로 구성이 된 점의 모양으로 이미지가 기록됐는데 이때 점의 개수가 화소수예요. 그래서 점의 개수가 많으면 화소수가 높고 그러면은 이미지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스마트폰을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는 이게 앞에 전면 카메라, 앞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뒤에 카메라. 우리가 앞으로 촬영을 할 때는 이 뒤에 카메라가 진짜로 화소수도 높고 화질도 잘 나오는 그런 카메라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꼭 스마트폰이 아닌 보통 카메라와 거의 다르지 않은 기능도 많고 화질도 좋은 그 카메라는 바로 뒤에 있는 카메라인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먼저 이렇게 촬영을 잘 하려면은 일단은 스마트폰이 화질이 좋으니까 흔들리지만 않으면 잘 찍힐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화면 안에 내가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화면에 어디에 위치하면은 이게 멋진 구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스마트폰에는 안내선이 있어요. 안내선. 선이 없어요. 지금 선이 없죠. 선이 없는데 자, 제가 해볼게요. 여기를 눌러갖고 카메라 설정해서 쭉 올려갖고 여기에 수직 수평 안내선이 지금은 사용 안 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메라에 만약에 화면에 하얀 선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사용 안 함일 텐데 이거를 눌러요. 눌러서 3 곱하기 3.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 볼게요. 하얀 선이 생겼죠. 자, 이렇게 안내선을 띄우시면 돼요. 첫 번째, 사진 잘 찍는 방법 첫 번째는 안내선을 띄운다. 자, 그래서 안내선을 띄운 다음에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화면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자, 보세요. 자, 방금 그 안내선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안내선을, 이 화면을 보세요. 보면은 이 안내선에서 보면은 만나는 점이 4개가 있어요. 4개 있을 때 주로 이 점이 만나는 그 지점, 거기에 물건을 놓으면은, 또는 사람이나 물건 놓게 되면은 구도가 되게 좋거든요. 한번 인물 볼까요? 인물 촬영. 황금 분할은 3등분 법칙인데 옆에를 보고 있어요. 이 세 선 중에 앞에 3분의 1 지점에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좋은 화면이에요. 또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지,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편안한 나한테 뭔가 마음에 맞는, 보기에 편안한 이런 사진을 아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이걸 내가 잘 보던 거를 내가 잘 찍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규칙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3등분해서 3분의 1 또는 3분의 2 지점에 있으면은 이 화면들은 편안한 화면, 좋은 구도인 거예요. 또 볼까요? 둘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렇게 한 사람은 3분의 1 지점, 있는 사람은 3분의 2 지점, 이렇게 3등분 법칙. 그리고 보통 눈은 이 하얀 이 칸에서 위에 3분의 1 지점에 눈이 있으면 안정적이에요. 아래에 있으면 좀 답답하겠죠? 자, 이렇게 어딘가를 보고 있는 소년이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 있고 눈은 3분의 1 위 지점에 있는 거죠. 이 구도를 잘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찍어줄 때 이런 구도로 찍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러려면 항상 휴대폰 화면에는 안내선을 하나 띄워놓고 있어야겠죠. 하나 띄워놓으세요. 항상. 이거 있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잖아요.
시장 골목 같은 경우에, 도로 같은 경우에 양쪽을 똑같이 놓는 대칭.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그림은 이쪽에 위에 3분의 1, 그림을 그려지는 사람은 아래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안내선을 띄우고 나면은 항상 안내선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잘 찍은 사진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물건이나 사람을 찍을 때 전체 그 핸드폰 화면에서 어느 위치에 놓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방금 황금 분할 구도였어요. 이게 말은 좀 어려워도 방법은 알겠죠. 그러니까 휴대전화에서 화면에다가 안내선을 띄웠기 때문에 그 선의 안내에 따라서 그 보통 3분의 1 지점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놓게 되면, 뭐 물건을 놓게 되면은 되게 화면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찍을 때 어떻게 찍으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저 보이죠? 저 보일 때에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내가 좀 내려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저를 찍을 때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 사람의 머리 끝하고 이 카메라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화면의 끝이 항상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헤드룸. 헤드룸이에요. 헤드룸. 그래서 이걸 보통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프레임. 이거 지금 보이고 있는 이거 지금 프레임. 프레임인데 프레임의 위하고 사람의 머리 사이에 이렇게 여백이 있어야 돼요. 프레임 상단과 인물의 머리 사이의 공간을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혹시 도깨비 봤는지 모르겠지만 도깨비의 공유와 그리고 도깨비의 이동욱이 다 이렇게 헤드룸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야지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자, 헤드룸은 다시 설명해 보면은 화면의 세로를 3등분 해서 가장 상위의 선에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저 지금 잘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드룸. 잘 맞춰서 가장 안내선 위쪽에다가 눈을 놓으면은 헤드룸이 확보가 됩니다. 헤드룸이 없으면 답답해요. 그렇죠? 헤드룸이 있으면 자연스럽고 너무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그쵸? 너무 아래에 있으면은 이게 아래로 쳐져 있어갖고 또 뭐가 이렇게 좀 이상해. NG.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 눈이 있으면 헤드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헤드룸은 이 화면 구성이 인물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보는 사람이 편하고 바로 그런 게 좋은 구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잘 찍는 방법이 뭐냐면은 초점을 잘 맞추는 거예요. 초점. 근데 보통 핸드폰 카메라는요 초점이 자동이에요. 초점이 자동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맞춰갖고 자꾸 카메라 이렇게 된 초점이 자동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맞춰주는 건데 내가 화면에서 찍고 싶은 거에 대해서 탁 찍으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화면 안에 휴대폰 고리가 하나 있고 네모난 뭐 지우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초점은 가운데에 맞는단 말이에요. 가운데 맞으니까 자 좋은 화면을 얻기 위해서 3분의 1 지점에 내가 찍고 싶은 휴대폰 고리를 놨으면 찍기 전에 휴대폰 고리를 한번 딱 손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휴대폰 고리가 구도도 멋지고 거기에 초점이 맞아가지고 그것이 아름답게 잘 찍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손으로 툭 찍어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키네마스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네마스터 설치를 해야겠죠. 안드로이드 폰이 많으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기본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검색창에다가 키네마스터를 칩니다. 키네만 치면 이렇게 키네마스터가 나와요. 키네마스터를 선택을 합니다. 하고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열기 누르면 이제 키네마스터가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무료이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나와요. 광고 나올 때마다 항상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얼른 이렇게 키네마스터로 가세요. 갑니다. 가면은 이제 이게 키네마스터의 기본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키네마스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화면들 있죠. 여기 있는 화면들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편집했던 프로젝트들인데 아마 선생님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이게 없을 거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항상 키네마스터를 시작하는 기본은 제일 큰 동그라미 있죠. 요거 동그라미를 눌러 봅니다. 누르면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화면 비율은 보통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16대 9로 할게요. 16대 9. 자, 그럼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나온 키네마스터 화면인데 이제 보통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 상태가 기본이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에 있는 것들을 제가 각각 알려드릴게요. 자,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편집을 하기 위한 내 재료를 불러야 되겠죠. 재료 불러오는 게 바로 맨 위에 있는 미디어예요. 미디어를 누릅니다. 미디어를 누르면 이제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와요. 말하자면 폴더 개념인데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폴더가 나오는 거예요. 폴더가 나오는데 보통 촬영하셨으면은 카메라 누르시면 돼요. 카메라 여기 카메라를 누르십니다. 누르시면 여기에 이미지들이 나오죠.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은 사진 촬영도 있을 것이고 동영상 촬영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왼쪽 끝에 있는 이 모양을 보시면요. 여기 모양 보시면 산 모양이 나오는 건 사진이에요. 그리고 필름 모양이 나오는 건 동영상이에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동영상을 3개만 한번 불러와 볼게요. 저희 동네 서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항상 위에 OK를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저희 동네 서점이에요. 여기에 지붕이 있고 딱 보면 지금 첫 번째 영상은 마당이고 두 번째 영상이 이제 지붕이고 세 번째 영상이 뒤뜰이면은 자, 편집의 기본은 먼저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위치와 순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두 번째 있는 지붕, 이 지붕을 먼저 앞으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자, 키네마스터는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건데 손으로 할 때 이제 손 동작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자, 여기를 자, 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지붕에 있는 이 지붕 있는 화면을 맨 앞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럼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하려면 선택을 하는 건데 먼저 이거를 자,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요. 길게 누르시면 뭔가 덜컥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앞으로 계속 가져와서 맨 앞에다가 놓게 되면은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이 첫 번째 지붕을 한번 지붕 영상을 선택하는 방법은 가볍게 툭. 자, 아까 이동할 때는 굉장히 오래 눌러가지고 덜컥 할 때까지 선택한 다음에 옮겼죠. 그게 이동이고요. 두 번째 손 동작은 오래 누르지 않고 툭 가볍게 이렇게 툭 가볍게 이런 식으로 툭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네마스터가 직관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 딱 동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메뉴가 샥 바뀌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제가 방금 이 클립을 잘 보세요, 선생님. 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잘 보세요. 이거. 내가 방금 첫 번째 지붕을 툭 치면은 곧바로 이 위에 이렇게 뭔가 바뀌어요. 자, 이 클립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이 클립을 길이를 조정해 볼게요. 길이. 자, 이게 지금 한 10초라고 나와 있죠. 10초. 빨갛게 10초라고 나와 있어요. 10초라고 나와 있는데 10초가 너무 긴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보통 한 클립, 한 컷은 3초 정도가 되면은
무엇인가 식별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으면 이제 정이 없는 거죠. 3초는 기본이에요. 3초가 지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5초 정도에 바뀌어줘야지 지루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10초나 돼요. 같은 모양의 컷이, 변함없는 컷이. 그럼 이제 저는 이거를 한 5초로 줄여볼게요. 줄이는 방법은 이 끝으로 가서 이렇게 줄이면 돼요. 이렇게 쭉 손가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막 넣기예요. 자막 넣기. 자막은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선택. 자, 그러면 또 메뉴가 막 나오죠. 이게 키네마스터의 좋은 점이에요. 너무 쉽게 메뉴들이 막 눈에 보이게 나와요. 자, 레이어에서 텍스트. 이게 바로 자막입니다. 자막에 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방금 빨간 지붕. 빨간 지붕 확인.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왜냐하면 빨간 지붕은 여기인데 이 자막이 지금 하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이 자막을 꼭 찍어서 내리면 잘 보이죠? 빨간 지붕 이렇게. 아니면은 이거를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이 위에 놓고, 자, 지금 바탕이 하얀색이라서 빨간 지붕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글씨를 하얀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또 메뉴가 옆에 바뀌어 있어요. 이게 키네마스터의 좋은 점. 딱 자막을 하면은 자막 메뉴가 옆에 뜨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모 안에 하얀 게 있죠. 이게 지금 자막 색깔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르고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빨간색으로 바꾸고 오케이. 자, 빨간 지붕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좀 너무 글씨가 작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빨간 지붕 이렇게 해서 자막을 넣습니다. 자막을 넣는데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했어. 자, 쭉 보니까 화면을 이렇게 옮겨 보니까 지금 자막이 좀 이상해요. 그쵸? 빨간 지붕 컷 다음에 마당 컷까지 지금 이 빨간 지붕 자막이 지금 침범을 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빨간 지붕 이 자막을 빨간 지붕 있는 데까지만 옮겨주면 되니까 옮기는 방법 어떻게 기억나세요? 옮기고 싶은 거를 꾹 누르면 덜컥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빨간 지붕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빨간 지붕이 있는 이 장면 전체에다가 자막을 넣고 싶으시면 자막을 늘리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탁 누른 다음에 늘리면 돼요. 이렇게. 아, 또 빨간 지붕 옆에가 침투했으니까 줄이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줄이면 돼요. 오케이. 여기에서 우리 지금 오른쪽에 오디오가 있네요. 오디오 해볼까요? 오디오가 바로 음악을 불러오는 겁니다. 오디오 음악 불러오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음악들이 막 있어요. 보통 키네마스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음악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음악, alright, 아모르인가 이렇게 막 음악이 있어요. 이렇게 음악이 있는데 뭐 아무거나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음악을 들어보면은 더하기가 있고 여기 지금 이걸 눌러보면은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음악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들어보다가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면 뷰티풀 데이 같은 거를 음악을 듣고 마음에 들면은 더하기를 눌러요. 더하기를 누르면 음악이 곧바로 아래로 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플레이 헤드를 뒤쪽에 두고 있어 가지고 음악이 뒤로 갔어요. 다시 되돌리기. 다시. 그럼 내가 만약에 음악을 처음부터 듣고 싶으면 맨 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더하기를 누르면 음악이 앞에부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쭉. 자, 제가 거칠게 지금 요번 시간에는 거칠게 영상을 불러와서 위치를 잡아서 자르거나 뭐 붙이거나 이렇게 하고 자막을 넣고 음악을 넣는 것까지 제가 거칠게 알려드렸어요.